Good evening. 안녕하십니까? 귀빈 여러분, 동료 여러분, 저를 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12분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익숙하신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만의 관점을 거기에다가 더하고 또 이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갖고 계신 석학분들의 관점도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자, 제 강연의 주제는 기술, 바이오와 그리고 인류입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특히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에게 유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부문에 있어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이죠. 자, 한국에게 우호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한국의 인력들은 기술에도 굉장히 능통하고 또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앞서서 저희가 얘기가 들었듯이 한국이 이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정말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 일단 저희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세 개의 산업혁명과 비교했을 때 이 산업혁명은 세 가지의 전례 없는 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리적 세계, 디지털 세계, 그리고 생물학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독특한 것은요, 이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세계가 3차 산업혁명에서 융합이 되었지만 여기에 생물학적 세계가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번 산업혁명이 정말 이전의 산업혁명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인류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측면으로 어떻게 바꿔놓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의 관행, 규제, 정책 이것도 한 가지 측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도 또 한 가지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자율주행 시스템들이 좀 지배적이게 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이 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서 어떠한 메가 트렌드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술 채택과 디지털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전화기가 발명이 되었을 때요. 75년의 기간에 걸쳐서 전 세계 5천만 명의 사용자가 이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켓몬고가 출시되었을 때 5천 명의 사용자가 달성되는데 19일이 걸렸습니다. 이만큼 기술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로 인해서 세계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백 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줌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이 어느 정도 되었죠. 그리고 또 불평등이 국가 간 그리고 사람들 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 보건의 접근성 그리고 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접근성에서도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부유한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대학과 또 연구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독특한 역할이 이
실제로 코로나 때 더 강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록적인 속도를 내서 기록적인 효능을 가진 백신을 전 세계 인구에게 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의 노력 그리고 기초 연구 이런 것들이 응용 과학과도 산업계와 만나고 이는 정말 단시간 내에 놀라운 성과를 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학이 솔루션을 팬데믹 시대에 정말 기록적인 속도, 기록적인 효능으로 냈을 때 동시에 전 세계 대중이 과학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챗GPT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불신도 정말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계들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텐데 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업무와 또 개인 생활의 그 경계, 즉 물리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는 정신 건강의 그 중요성 그리고 워라밸의 중요성을 대두시켰습니다. 자, 맥킨지 다들 아실 겁니다. 글로벌한 컨설팅 기업인데요. 파괴적인 기술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자, 파괴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제가 이 바이오 의학과 또 보건 의료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차세대 유전체약, 첨단 소재, AI, 그리고 거대한 언어 모델 GPT, 거대한 데이터 애널리틱스, 첨단 로봇 공학, 모든 것에 대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하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얘기하고요. 3D 프린팅 그리고 실시간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굉장히 고도화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적 세계의 융합을 저희 MIT와 싱가포르의 MTU의 그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요.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안구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혈관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이게 생물학적인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인 거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 플루이드 X라는 것이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혈류 세포를 가지고 여기서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속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는 AI,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환자에 대한 뭐 3D 영상, 2D 영상, 뭐 다양한 것들을 낸 다음에 그것을 환자의 데이터와 결합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신경만을 사용해서 그리고 또 유체 메커닉을 사용해서 이 AI를 기반으로 한 진단 도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과학과 기술이 의학에 어떠한 혜택을 가져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뭐 유발 하랄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에릭 슈미트라든지 헬린 키신저라든지 이 다양한 글로벌 리더들이 기술,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코멘트들을 했는데요. 그중에 6가지를 제가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대 파괴, 특히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적인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불평등 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성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학교는 4년 과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MD, PhD를 얻기 위해서는 8년이 걸리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정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엔지니어가 생물학이라든지 의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 공학자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의사가 AI에 대해서 알게 되어야 할 텐데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느 정도까지가 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인간성 또는 인간다움에 대한 정의입니다. 특히 기계가 우리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시대에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싱귤러리티입니다. 기계가 인간보다 더 의사결정을 잘 하게 되고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인간이 이러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가, 특히 그 제 시간에 맞춰서 번복을 해서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의 의도된 혜택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산업혁명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인간성 또는 인간다움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의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인데요.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 진실과 아름다움이 상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계로 의해서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창의성을 잃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BBC 뉴스에서 나온 스토리인데요. 2019년 3월 9일에 발간된 기사인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병원의 어떤 환자가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암 환자고요. 그래서 이 의사는 이 환자에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환자는 바로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환자는 가족도 없었죠. 간호사도 없었죠. 혼자서 이 끔찍한 뉴스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인간다운 케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직면해야 됩니다. 엔지니어링과 의학과 인간다움이 결합을 하는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특히 교육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려해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회과학, 윤리 그리고 인문학의 중요성을 저희가 교육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학자와 또 의료진을 교육할 때 저희가 이를 강조해야 될 텐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교육의 정말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존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위생,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에 대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저희 NTU 같은 경우는요, 40년 전에 저희 학부생 3,500명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게끔 했습니다. 인류학 전공이든 영어학 전공이든 아니면 공학 전공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와 오정보 관리를 위한 교육을 해야 되고요. 책임감 있는 혁신을 저희가 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NSF라든지 NIH 모델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21세기 지성인을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이 바이오 기술과 의학의 교차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국의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생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레시 의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최 측에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 굉장한 포럼이 준비가 된 것 같고요. 많은 분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연구 자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기관들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는 저희 인류에 한참 오래간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천연두도 마찬가지고요. 소아마비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시절부터 함께 해왔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런 바이러스 전염의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도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또 이주와 이민을 통해서 바이러스 전파가 굉장히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저희 해안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19는 경종을 울리는 기회였습니다. 전 세계 현 인구의 0.1% 미만이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우려하는
질병과 비교를 해보자면 인플루엔자는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보다 50배 이상의 치사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전염병 상황에 저희는 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뛰어난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잘했고요. 추적 검사 그리고 알림 통보, 마스크 착용 문화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물론 한국 국내 개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었지만 한국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전문성은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견고한 바이오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팬데믹 항바이러스 프로그램 APP가 있었습니다. APP의 목표는 코로나19를 발생시키는 바이러스인 사스코브2를 퇴치하기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전염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표적 약물 발견과 경관 항바이러스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APP 프로젝트의 주관 및 관장 주체는 많습니다. 미 국립보건원,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도 있고요. 국립중계과학촉진센터, 또 연구 인프라 프로그램 사무소 등등 여러 가지 주관의 여러 가지 기관의 주관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약 개발로부터 또 임상 실험까지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APP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포괄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항바이러스제 약물 개발 센터가 미국 전역에 수립이 되었는데요. 이런 그 센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중부, 서부에도 있고요. 저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있는데요. 스탠포드 센터의 이름은 시너렉스입니다. 그래서 코브2뿐만 아니라 팬데믹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교수진은 60명 이상이 있고요. 바이러스의 생명주기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TU의 남준조 박사님도 여기 함께 협력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팬데믹 지원부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뭐 바이러스의 격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보고 있고요. 또 구조생물학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신 기술 개발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계 연구 가속화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학제로부터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잘 중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4,800만 달러의 항바이러스 프로그램 지원 계약을 미 국립보건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과 코로나를 더욱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요. NIH로부터 6,9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탠포드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후보 물질을 스탠포드 대학교 밖에서 꺼내서 이제 상용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3상 실험을 마쳤습니다. 바로 동일한 숙주 표적과 관련된 비바이러스 적응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 관련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 FDA와 관련해 FDA에서 이 약물을 몇 년 전에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약에 대해서 이런 병에 대해서 이미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이오 내에서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팬데믹은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부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러스를 베트남에 설립해서 열대지방 열대 질환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도 있고요.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몽골리아에도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다양한 임상 사이트를 연계해서 임상 2상과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코로나19에 대한 팩일화 인터페론 람다 조기 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아드멜과 감마레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팩일화 인터페론 람다 조기 치료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대규모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접종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2,000명 정도의 접종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모든 평가 변수와 관련해서 관해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율이 51%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미접종 환자의 경우, 하지만 조기 치료를 받은 백신 미접종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이나 사망 위험이 89%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00%의 수능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양한 바이러스 변종에 대한 효능과 수능도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신약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스탠퍼드에서도 할 수 있고요. 임상 1상도 하고 2상도 하고 또 상용화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해서 상용화까지의 전 주기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렉 스탠포드를 한국에 설립하는 것은 또 어떨까요? 저희가 상호 호혜적인 이익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 그 전염병 준비태세 관련된 많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다른 적응증 관련 신약 출시를 하는 동시에 향후 필요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 구현은 일반 기술 구현보다 훨씬 오래 걸리긴 하지만 보상도 그만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팬데믹이 세계를 초토화하기 전에 지금 투자해야 영향을 최대화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한 그 회사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약을 전환시키고 또 상용화하는 데 도움을 주신 회사인데요. 또 아이글 그룹 인터내셔널은 제가 설립하기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R&D 지주사도 있고요. 아이글 그룹 인터내셔널 R&D 지주사도 있고요. 또 람다도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경구용 면역 항암제, 항바이러스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관련된 회사도 있고요. 또 iCube Therapeutics는 경구용 간암 예방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고요.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4J Therapeutics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보편적인 치료법이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미플루가 효능이 없다면 이후에 이런 항바이러스제를 통해서 많은 효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좋은 항바이러스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림에서의 빠진 부분들을 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해서 조금 더 참여를 하고 더욱더 다양한 기술과 도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더 다져서 지금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 더욱더 잘 대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행동을 해야 되고요. 많은 파트너십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연설 마무리해 주신 제프리 글렌 교수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 대담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건의료 경제 안보의 핵심인 첨단 바이오 시대를 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남준조이고요. 저는 난양 공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고요. 오늘 특별 대담에
특별 대담을 좌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8분의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1분 30초 동안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개 기조연사를 바탕으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폴류 부소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경제신문 주최 측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혁명은 이제 물리적인 환경과 디지털 환경에서 넘어가고 있고 이제는 의료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21세기는 의료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 바이오가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 있어서 혁명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 다학제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생물학적인 시스템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리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디지털 세상과 비교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 연구자들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학제적인 부분에서 각각 기여를 해서 어떻게 생물학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그것을 중계해서 치료에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질병을 또 더 잘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실험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념 관련된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이스트의 이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의사과학자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학과 공학을 합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대중으로부터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연구는 그리고 인체에 대한 연구는 백인을 대상으로 아니면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녹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표성을 띠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최대한 조기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양한 모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체 생물학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또 생리학적인 부분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고 예방하는 것이 나중에 병이 발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샴파텔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프리 글렌의 기조연설을 들으셨는데요. 보스턴에서 오셨잖아요. 혹시 관련해서 인사이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벤처 캐피탈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셨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보통 이 기술과 혁신을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연구실에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논의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특히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한 가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자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그 마법과 같은 그런 환경들이 저희 이스라엘이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라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공을 이제 누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사라져버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의 정신,
그리고 이를 시도하려는 정신, 그리고 창업가들과 학계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뭐 자본 소유자들,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 이러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는 사람들, 물론 이제 계산된 리스크이긴 하지만요. 이런 환경들을 또 그리고 관련된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야말로 혁신의 삶의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스턴에서 아웃사이더로서 제가 관찰한 내용은요. 이미 너무나도 훌륭한 혁신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일단은 조직 재생 분야가 있는데요. 로켓 헬스케어와 같은 기업들은 이와 관련된 기술을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성공하지 못한 것들을 한국에서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가능케 했는지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국가 무대에서 우뚝 자리 설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네,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 보건 의료의 그런 탄생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한국의 그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훌륭합니다. 자, 게릭스톱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과 아시아 양쪽 지역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또 파텔님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게릭스톱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저는 이제 나노 기술을 의학 쪽에다가 응용을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 의학 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교수로서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이를 사회에도 소개를 하려고 했고 또 뭐 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들에게도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스타트업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트레흐트 대학교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스타트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무언가를 실험실에서 또 클리닉으로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시장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은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특허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특허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대학들이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교수니까요. 대학이 특허를 출원하고 일단은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려면은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또 대학과 내고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두 국가가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라이선스를 취득한 다음에는 이제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투자 캐피털 뭐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싱가포르와 네덜란드와의 극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을 항상 그 메커니즘, 액션의 메커니즘이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가장 주요 재료가 무엇이 되냐, 활성 성분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NDA에 대해서 서명을 하기 전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성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어떤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이제 작용 기제 그리고 또 과학 측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의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의 경우에서는 현재 국가적으로 한국의 강점과 한국과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장님, 저희가 어떻게 추후 협력을 도모해서
한국의 바이오텍 인더스트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하셨지만요. 교육이라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이죠.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대학 수준에서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치원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는 교육을 얘기합니다. 교육은 이 생태계에 정말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술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이런 AI 시대에서 어떻게 기술과 협력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지식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아이들에게 이전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학생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도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구요. 교육 시스템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기술도 크게 변화했지만 교육 부문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에게 더 호기심을 가지고 뭐를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도록 권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롤런드 일링 박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웹 서비스 최고 의료 책임자이자 국제공공부문 보건 담당 이사님이신데요. 수브라 수레시 의장님의 발표에서 디지털 쪽에 이제 인간성이나 인류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얘기가 나눠졌습니다. 기조 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패널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공학이나 저장 그리고 데이터 통합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상호 운영성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AI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을 하기 위한 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모에 맞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주정부나 아니면 국가정부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접근성에 대한 민주화입니다. 저장 접근성에 대한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국의 바이오뱅크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5,000개 이상의 지놈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를 위한 데이터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식별 가능합니다. 그래서 PII 데이터로 그 개인적인 정보가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환자들에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리된 연구가 아니라 이런 인사이트를 병원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노믹 서비스는 AWS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암지놈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들이 다 AWS의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ML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발표에서도 다양한 분석을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5개의 제약회사가 AWS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있어서 이런 그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요. 48시간 이후에 지놈을 제공한 48시간 이후에
그 컴퓨터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이런 접근성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상하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을 연구자들의 손에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에게 이렇게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혁신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곧 이제 그 기조 연설자분들께서도 의견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이전에 마크 코언 칼 일리노이 의과대학교 학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와 보스턴 클러스터의 예시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 일리노이에 계시니까 중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칼 일리노이 의과대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제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최 측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다양한 석학들과 함께 어깨를 견딜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도약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집합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어떻게 하면 장벽을 무너뜨릴지입니다. 그래서 문화 개발, 혁신적인 문화가 장벽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학제적인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더 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학과 공학과 기술이 융합이 되게 된다면 다양한 산업계와 학계와 정부가 산학연이 합쳐서 함께 더 빠른 속도로 진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때 본 것과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회 환원을 하고 차세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리소스들을 확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협력의 혁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런 두 가지의 부문이나 세 가지의 부문, 산학연이 되었든지 의학과 그 산업계가 되었든지 이런 부분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10년간 기회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발표자는 우지소퍼 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회사에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 전염성 질병이라든지 다양한 질병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렇게 훌륭한 컨퍼런스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대학과 또 의료기관의 그 강력한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스라엘에 있는 생태계를 떠올리게 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네이션이고 저희의 생태계는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의 90% 이상이 대학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인당 공학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팬데믹과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기조 연설에서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오테크라는 기업 있죠. 화이자가 거기서 백신을 받았는데 백신 공장을 예루살렘에다가 지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공장 부지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생태계와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존중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수한 대학과 엔지니어들이 있고 저희가 1차 임상실험을 굉장히 많이 의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가 한국에서도 구축되어야 된다고
듭니다. 굉장히 강력한 생태계가 앞으로 한국에서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만 한국의 보건 시스템이 그리고 또 기업들이 더 번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레시 총장님, 네, 유일하게 사실 세 가지의 학제를 다루신 부분입니다. 그 국립과학재단, 그리고 공학 배경이죠. 그리고 의학, 그리고 IT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트리플 힐릭스의 산 증인인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 그리고 학계에 모두 일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장님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널 분들께서 몇 번이나 언급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학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초 연구를 이 상업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참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조직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이제 기관 사례들도 있었죠. 스탠포드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바이오엑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MIT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센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카데믹 유닛이라든지 이런 센터들을 만들어서 정말 다양한 학과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수진을 실제로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학과 내에 이 센터들이 위치해 있고 거기 학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크 코언님께서 그 칼 일리노이 의과대학의 학장님이신데요. 엔지니어와 또 의사들이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노이 의과대학에서 또 일을 한 바 있고 칭화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유사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장벽을 결국에는 허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국립과학재단 같은 경우에는요. 혁신 코어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결국 대학에서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다양한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의 교수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창업가라든지 벤처 캐피털들과 연계하라고 우리가 설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어느 정도의 미스매치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우리가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광립과학재단의 혁신 코어 같은 경우에는요.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3일짜리의 부트캠프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트캠프를 통해서 그 시장에서 실패하고 또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런 사례도 듣게 되고요. 맨 처음에는 정말 이에 대해서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정말 이것이 성공적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 측면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프리 글렌 교수님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또 곧 발표 기회를 드릴 텐데요. 제프 글렌 교수님 팬데믹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청중분들을 보면 저희가 엔데믹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준비 태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팬데믹이 또 오게 된다면 이에 대한 영향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정말 막대할 텐데요.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이 생각해 보면
가장 성공적인 대응 방법은 예를 들어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을 통해서 빠르게 할 수 있었지만 1년이나 걸렸습니다. 백신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기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더 위중한 팬데믹이 있다면 그리고 3일 안에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면 그리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다면 백신도 필요하게 될 건데요. 저희가 다음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행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은 블랙박스와 같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C형 감염도 그렇고 HIV 관련해서도 백신이 지금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약물도 필요하죠. 그래서 군대와도 같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그냥 해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육군이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도 있어야 되고요. 백신도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어떤 팬데믹을 퇴치하고 싶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최소한의 팬데믹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업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의사과학자들을 양성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투자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한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마음만 다진다면요.